예, 지금 앞서 우리 박주민 수석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시원 비서관은 임명 당시부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무고한 시민을 증거 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둔갑시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명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안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물러나게 한 것으로 이것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먼저 선 파면 이후에 수사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울러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최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 이모 중령이 진술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수색 중단 건의를 묵살하고 무리한 수색을 밀어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부하에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야 됩니다. 결국은 핵심 참모,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적인 책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신이 안 바뀌고 옆에 있는 참모나 그 관료들을 바꿔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거 경고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과 관련돼서 기후소송 첫 공개 변론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고요. 한 주간 기후변화 주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첫 기후소송 공개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해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소송은 아시아에서도 최초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우리 사회의 대응을 성찰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물론 한국 경제까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전보다 낮췄습니다. 2023년 1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고 원전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당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고요.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목표 달성 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이를 민주당 정부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 줄이는 목표를 확정했으나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기조가 흔들리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소송이 시작된 네덜란드에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판결 이후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도 같은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미흡 책임을 물어서 여성 노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가 소진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짐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구조, 현실을 탓하거나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노력으로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2월 교수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후위기를 비롯 공정경제, 혁신경제, 저출생 문제 등 우리 사회 미래과제에 대해 여야가 관용과 협업의 정치로 해답을 찾아가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총선의 민의도 미래를 좌우할 문제들을 정치권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유동수 정책수석이 고환율 등의 문제 심각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물가 전체를 인상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이 7%에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이 내수경제 침체를 부르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고통과 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유가는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부담을 증가시켜 중간재를 수입해 최종 생산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기업에게는 호재였으나 지금은 수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수출 경쟁력마저 악화되는 내후외환의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환리스크 회피 수단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서 고환율 고유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만큼 지난해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환리스크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이 됐습니다. 아울러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 증가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분양시장 침체는 건설 경기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건설 수주 실적이 10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2%나 감소했습니다. 민간 부분의 재개발 수주는 45.3%, 재건축 수주도 16.2%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국민, 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모두 어렵습니다. 근데 정부가 전혀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한 평형기금 20조가 세수결손에 사용되는 등 변칙적으로 재정 운영을 해서 정부의 역할이 더 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야당과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에 좀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일찍 일본의 여야 의원들 90여 명이 춘계 예대제를 맞이해서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미 21일 공무를 복납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해서 각종 정부 간행물을 통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영토 침탈 그리고 역사 왜곡 부정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 필요성은. 그러나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고 해서 영토를 침탈하고 한일 관계의 역사를 왜곡 부정하는 것까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외국의 정상들이나 외국의 여러 언론으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기 쉽습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고스란히 지지하고 그럴 수 없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국 언론이나 외국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조롱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십시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아야 외국으로부터 존중받습니다. 이상입니다.